이 매장 특히 시신들이 발견이 되면 그 신원 확인조차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신들이 발견이 많이 돼요. 근데 흥미로운 게 이 매장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연식범일수록 깊어요. 그것은 이제 발견되지 않아야 된다는 강박한 의식이 있어. 왜냐면 이 시신은 발견되는 순간 내가 용의자야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한 관계도 금방 밝혀질 거고. 예. 그런데 비연식범일수록 얕은 거지. 그래서 그냥 덮어놓는 형식으로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공통된 것은 어찌됐건 시신을 매장할 정도 되면 신원이 확인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옷이 없어요.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산 중턱쯤에 매장을 했느냐, 또 정상까지 갔느냐 이런 것들도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돼요. 과연 사망한 채로 시신을 산 정상까지 들고 갔느냐, 지리적인 조건, 그 다음에 체격,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가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시신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과학 수사가 그동안의 발전이 좀 더디어 왔어요, 사실은. 그 대표적인 게 개구리 소년 사건 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바디팜이라 그래서 시신이 이렇게 부패되어오는 과정들을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었거든요. 기증받은 시신을 다양하게 해놔요. 그러니까 뭐 반쯤 매장을 해놓고 반은 나오게 해놓는다든지 햇볕 쪽에만 있게 해놓는다든지 다양한 환경에서 시신을 놓아두고 카메라로 시신이 부패되는 과정을 전 과정을 다 녹화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산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시신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적용해서 이건 얼마나 됐고 나이는 얼마나 됐으며 인종은 어떤 인종일 거야. 이것을 빨리 찾는 데이터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희 생각에는 거기에 누가 시체를 이렇게 기증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계속 그 생각했어요. 있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그러니까 1910년대 후반쯤에는 미국이 경제가 이제 안 좋아져서 그런지 매장을 하기 힘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여기 기증하겠다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강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아서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자기 자필로 이렇게 직접 기증을 하는 서약서 같은 게 없으면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의외로 많대요. 기증하려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좋은 의미로 하려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좋은 의미로 맞고 보통 그런데 보면 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기증하는 분도 계시지만 네. 이렇게 또 좋은 의도로 쓰이는데 그렇죠. 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미국에도 있고 이제 캐나다에도 있는데 캐나다에는 갔더니 이제 그 수풀이 막 이렇게 이제 자라 있어요, 풀들이. 네. 근데 그 교관이 저를 보고 CSI를 얼마나 했느냐 그래서 나도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나도 할 만큼 했어. 영어로 할 만큼 비과학적인 할 만큼 Many years. Enough. 하여간 Enough. 뭐 이렇게 베테랑. 근데 충분히 했다. 그랬더니 자 어디에 묻혀 있는지 그걸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나도 우리는 진짜 벤치마킹 하러 갔기 때문에 생전 연구도 안 보고 처음 보는 얘기인데. 묻어놓은 곳인데. 근데 팁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묻혀져 있는 곳은 풀이 윤기가 나고 훨씬 잘 자라 있다는 거예요. 영양분이. 영양분이 되어버린 거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뭔가 좀 흐릿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때 제가 통찰 느꼈죠. 이런 것이 진짜 연구가 필요한 거구나.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해본 사람만 아는 게 있어요. 실증 연구가 필요해요. 식물학적인 지식도 필요한 거군요. 굉장히 특히 이제 곤충학, 법곤충학은 그렇죠. 곤충학. 특히 이런 그 매장 시신에서 법곤충학이 제일 많이 활용돼요. 자, 어떤 곤충의 알이 발견됐다. 이 알들은 자라오는 기간이 우리가 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역시 버려진 지가 얼마나 됐을 거야. 그때부터 추적을 해서 사건을 수사해 나가는 거죠. 뼈에서는 일단 중요한 숫자가 또 우리 김상욱 쌤의 그림이 또 나왔습니다. 206? 206. 206이라는 숫자가 이제 뼈에서 중요한 숫자인데 이렇게 숫자가 다 붙는구나. 일단 이 두개골이 29개의 뼈가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척추부터 쭉 여기 몸통, 그다음에 쭉 줄기도? 갈비까지 해서 이게 51개의 뼈가 51. 있고 오른팔, 왼팔이 각각 32개씩, 그다음에 오른다리, 왼다리가 또
31개씩.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은 이것이 206이 돼요. 여기 이 각각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206이라는 숫자는 성인이고요. 네. 아이들은 300개에 달해요. 이것들이 자라면서 붙는 거죠. 탁탁탁탁 붙어서 이제 이거 헐렁헐렁하다가 딱딱딱딱 붙고 이런 식이 되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10대, 아이들 알 15세인지 수 있고. 10대 후반인지 나이를. 10대 전반인지 이걸 다 알 수 있고요. 남자의 경우는 이 두 개의 골이 여성보다 더 두껍대요. 그래. 보면은 바로 이것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있고 골반뼈를 보면 골반은 또 거꾸로 다르죠. 이제 여성이 더 크고 두껍고 골반의 구멍도 훨씬 크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한 부분이 나오면은 남성 여성인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뼈로 알 수 있구나. 예, 그리고 여기 대퇴골인가요? 이 다리도 여기가 하나인데요, 뼈가. 이거 곱하기 3.9가 키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나오면은 이제 다른 데가 없어도 키를 알 수 있고 네. 그 두개골에서도 그 뼈만 남았을 때 보면은 눈이 있는 구멍이 있잖아요. 네네. 그 구멍이 아시아인은 둥그렇대요. 그다음에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게 약간 네모에 가깝고 그래서 이제 그걸 봐도 인종 옛날에 나치에서 사람 인종 구분할 때 다 여기 각도 제거하는 이유가 인종에 대한 정보들은 다 네, 이제 네, 네. 얼굴에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그렇네요. 그럼 거의 부패가 다 진행되고 뼈만 남은 유골을 봐도 이 사람의 성별, 인종 알 수 있는 거네요.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뼈만 남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화성 우음도에서 백골만 발견된 사건이 있었어요.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유골 상태의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신원 파악에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백골이 발견됐지만 그 주변에 유류품이 있어서 여성이란 건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신발이 없기 때문에 자살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신발이 없는 경우 타살의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이 길이를 이용해서 키를 대충 알 수 있었고 다음에 나이도 알 수 있고요, 대충. 그래서 나이랑 키만 가지고 근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단서가 이제 얼굴 해골에서 그 앞면을 깎은 이게 흔적 같은 게 수술. 있는 성형수술. 거죠. 성형수술. 근데 그런 케이스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많지 않대요. 거기 단서네요. 네, 그냥 단순한 성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 나이에 이 키 정도 되는 사람들을 쫙 추려서 확 좁혀지네요. 1,700명인가 이 사람들을 다 전화 걸어서 생존된 사람과 뭐 실종된 사람 다 찾아서 한 몇 명으로 한 7명으로 확 줄이고 이제 동거남의 살인 사건으로 해서 범인을 잡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오늘 유력한 살해 용의자가 붙잡혔는데 시신의 성형 흔적이 단서가 됐습니다. 경찰은 전국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은 수천 명의 명단을 확인해 시신이 30살 박모 씨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용의자는 동거하던 남자친구였습니다. 모 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혈흔은 DNA 감식 결과 숨진 여인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의 인류학을 통해서 두개골을 보고 생전 얼굴 복원도 가능해요? 실제로 그 사실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나면은 뼈의 모양과 실제 얼굴의 모양에 대한 어떤 관계가 얻어지잖아요. 네. 추정하는데 충분히 정확하게 못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뼈를 가지고 충분히 예측을 하고 아까 제가 갔던 박물관에도 이 뼈가 있고 그 뼈로부터 추정된 이제 그 몽타주 같은 그림들이 있어서 네. 물론 알 수 없죠. 이게 진짜 모습인지 그려져 있고 그런데요. 네, 거기에 그 기반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저도 항상 이게 궁금했던 게 폭력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전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건데 사실 시대에 따라서 폭력이나 폭력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가장 첫 번째 그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실무상에서 경험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인간의 폭력성은 사실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예전에 그냥 뭐 대량 살상, 뭐 학살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없을 뿐이지 시대에 맞게 폭력의 모습도 되게 발현이 되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복범죄 뭐 매일 뉴스에 나오잖아요.